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독서하라. 본격적으로 한 분야의 학문을 깊게 파고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내가 연구자로 학문을 파지 않은 이유가 있네. 뻔한 이론의 주석까지 달아야 돼. 주석을 많이 안 달면 논문 통과가 안 되거든. 학문 세계에서는 달린 주석이 줄줄이 새까맣게 돼야 논문 대접을 받아. 논문이 지네발인가? 그게 사족이야. 뱀의 지네발 달린 격이지. 풋노트라고 하잖아. 나는 그런 걸 못 참았어. 왜요? 지루했거든. 그래서 논문도 몇 개밖에 안 썼다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셨군요. 못 참아. 지루해서. 책도 마찬가지네. 내 책이라고 다르지 않아. 모든 책을 다 의무적으로 서문부터 결론까지 읽을 필요는 없네. 선생님은 그럼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의무감으로 책을 읽지 않았네. 재미없는 데는 뛰어넘고 눈에 띄고 재미있는 곳만 찾아 읽지. 나비가 꿀을 딸 때처럼 나비는 이 꽃 저 꽃 가서 따지. 한 번 두 번 순서대로 돌지 않아. 목장에서 소가 풀 뜯는 걸 봐도 여기저기 드문드문 뜯어. 풀난 순서대로 가지. 부지런히 뜯어먹지 않는다고. 그런데 책을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그 책이 법전인가? 원자 주기율 외울 일 있나? 재미없으면 던져버려. 반대로 재미있는 책은 닳도록 읽고 또 읽어. 그 기나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도 나는 3번을 읽었어. 의무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말이네. 사람들도 친구 사귈 때 이 사람 저 사람 두루 사귀잖아. 오랜 친구라고 그 사람의 풀스토리를 다 알겠나? 공유한 시절만 아는 거지. 평생 함께 산 아내도 모르는데 한 권의 책을 다 읽어도 모르는 거야. 책 많이 읽고 쓴다고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 것 같아? 아니야. 제 머리로 읽고 써야지. 일례로 번역은 창조지만 학술 논문은 창조가 아니거든. 그럼 뭐지요? 논문의 정체성은 발견이지.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낸 것. 디스커버는 커버를 벗기는 거야. 재미난 것은 아메리카 대륙 찾아낼 때까지 발견이라는 말조차 없었다는 거네. 디스커버는 포르투갈어에서 왔어. 그러면 독창적이라는 말은 어떨 것 같나? 독창적이라는 건 사실 뻥이라는 얘기야. 너 혼자의 얘기라는 거지. 개성, 오리지널리티가 인정받은 것도 19세기 이후 낭만주의가 생기면서부터였네. 그 전까지만 해도 오리지널리티는 나쁜 뜻이었어. 보편적인 것을 위반했거든. 선생님이야말로 평생 보편적인 것을 위반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은 어떤 느낌이 되길 바라세요? 모두를 안심시키는 보편적인 진리, 아니면 발견되길 기다리는 유니크한 진실. 부디 내 얘기를 그대로 쓰지 말게. 자네가 독창적으로 써. 독창적으로 쓰라 하심은 인터뷰가 뭔가? 인터란 사이에서 보는 거야. 우리말로 대담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대담은 대립이라는 뜻이야. 대결하는 거지. 그런데 말 그대로 서로 과시하고 떠보고 찌르면 거기서 무슨 진실한 말이 나오겠나. 위장술밖에 더 나오겠어. 군인들이 전투할 때 왜 위복을 입겠어? 살기 위해서 감추고 색을 바꾸는 거지. 인터뷰는 그래선 안 되네. 인터뷰는 대담이 아니라 상담이야. 대립이 아니라 상생이지. 정확한 맥을 잡아 우물이 샘솟게 하는 거지. 그게 나 혼자 할 수 없는 인터의 신비라네. 자네가 나의 마지막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왔으니 이어령과 김지수의 틈새에서 자네의 눈으로 보며 독창적으로 쓰게나. 인터의 신비라는 말에 맥박이 빨라졌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선생님과 나누는 마지막 이야기를 유산으로 갖고파서 나는 녹음기를 신주단지처럼 모셨다. 혹여 버튼을 잘못 눌러 이 현자의 목소리가 허공에 날아가 버릴까. 매 순간 두려워했다. 그런 나를 꿰뚫어 보시고 선생님은 독창적으로 쓰라 하신다. 나는 곧 죽을 거라네. 그것도 오래 지나지 않아.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놓을 참이야. 하지만 내 말은 듣는 귀가 필요하네. 왜냐하면 나는 은유와 비유로 말할 참이거든. 그러고 나서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몸을 빼듯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선생님은 놀이를 앞둔 개구쟁이처럼 굴었다. 어쩌면 우리의 죽음 수업은 더 많이 유연해지고 안타까울 만큼 낙관적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늘 부드러운 스웨터 차림에
모자와 돋보기 목걸이를 걸치고 나타나는 그에게는 죽음의 들큰한 냄새가 아닌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캐러멜 향기가 풍겼다. 오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이어령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이어갑니다. 라스트 혹은 엔드리스. 선생이 일평생 맺은 인연들이 많아. 이 즈음에 누군가는 이어령의 삶 쪽에, 누군가는 이어령의 죽음 쪽에 발을 딛고 더 나은 영광을 찾으려 했다. 사람들은 벌써 그에 대한 추도문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 걸 써두면 장수한다고들 하면서 한 기획자는 백남준의 장례 파티처럼 선생의 장례식을 문화 행사로 만들려는 준비도 하고 있었다. 그에게서 라스트와 넥스트는 다르지 않아 보였다. 라스트의 수세 안에 넥스트의 공세가 예비되어 있었다. 계절의 앞뒤가 스며서 그 이음새를 모르듯이 그는 6과 0의 늙은이와 젊은이의 그라데이션을 이야기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의 죽음을 언급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보았다. 내 기분을 말하자면 나는 시끌벅적한 것은 싫어하지만 모든 일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네. 내 육체가 사라져도 내 말과 생각이 남아있다면 나는 그만큼 더 오래 사는 셈이지 않겠나. 하지만 라스트라는 말에는 애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라스트 인터뷰.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이어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49 직전 최인훈의 중평 광장을 전재했던 새벽 잡지의 편집자 문의원으로 일했을 때의 얘기야. 그 회사가 명동에 있었고 바로 그 옆에 유명한 명동극장이 있었어. 편집 끝내고 나올 무렵이면 마지막 회 영화를 상영 중이었지. 표를 파는 사람도 문을 지키는 사람도 없었어. 마지막 회가 상영 중이니 누가 들어오겠나. 그때 불쑥 들어가서 중간부터 본 영화가 많았네. 인생도 다르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을 풀로 보는 게 아니라 불현듯 뛰어들어가 후반부 영화만 보는 것 같지. 영화가 끝나고 디엔트 마크가 찍힐 때마다 나는 생각했네. 나라면 저기에 꽃봉오리를 놓을 텐데. 그러면 끝이 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누군가 와서 언제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의 라스트 인터뷰가 끝이 아니고 다시 지금의 라스트 레슨으로 이어지듯이 인생이 그래. 늘 애절한 거죠. 매 순간이 지금 이 순간과의 헤어짐이니까요. 그러니 나의 이야기를 자네의 문맥 속으로 집어넣게. 그러면 헤어져도 함께 있는 것이라네.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 자네가 나를 잘 몰아주게나. 나만 허허벌판에서 떠들 순 없는 노릇이야. 자네가 매주 화요일 날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 건 나를 위해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네. 공을 던져주면 나는 스매싱도 하고 멀리도 보낼 수 있지. 공이 어디로 튈지는 나도 모르네.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게야. 나는 누에 고치고 뽕이니 나에게서 비단실을 뽑아내라고. 그는 나를 가볍게 부추겼다. 선생님이 던지는 공, 선생님이 뽑아내는 비단실은 누군가에겐 높이 뜬 달이 될 터이고 누군가에겐 튼튼한 밧줄이 될 터였다. 1년 전 한 청소년으로부터 선생님과의 라스트 인터뷰를 읽고 자살하려다 마음을 돌렸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탄생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 생일 케이크만 보면 눈물이 난다는 말씀에 많은 이들이 반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명이,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도 벅차올랐어요. 나도 수많은 편지를 받았다네. 세계의 교민들에게서 메일과 전화가 날아왔지. 1년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떤 진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선생님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잠깐의 침묵에 현기증이 일었다. 이보게, 사람들이 죽을 때는 진실을 얘기할 것 같지? 아니라네. 유언은 다 거짓말이야. 급격한 커브에 놀라 마음이 출렁거렸다. 다급하게 찬물로 마른 입술을 축였다. 거짓말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놀라지 말게.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 자식이 맨날 반대로 하니 죽기 전에 냇가에 묻어달라고 거꾸로 유언했다는 청개구리 이야기. 삼형제 과수원 얘기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얘들아, 내가 밭에 금은 보화를 묻어뒀다. 열심히 파면 나온단다. 아무리 파봐도 돌멩이밖에는 안 나와. 나중에 알았지. 과수원 사과나무에 싱싱한 사과가 열리고 난 후에야.
밭을 끈기 있게 파는 것이 아버지가 물려주고 싶은 보물이었다는 걸. 그냥 풀 뽑으라고 하면 그 귀찮은 걸 왜 해. 당장 금덩이나 주고 가지 할 거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록새록 보게 할 거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록새록 보게 돼. 거짓 유언이 진실로 열매를 맺는 과정을. 그래서 헤아려 듣는 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군요. 그렇다네. 진짜 전하고 싶은 유언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듣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로 한다네. 노름과 돈을 쫓아 밤낮 싸돌아다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랬지. 내 서재에 책갈피 군데군데 $100를 숨겨뒀다. 돈 필요할 때마다 책 펴서 찾아보렴. 아들이 놀다가 돈 떨어지면 들어와서 책을 뒤졌겠지. 그러다 책 제목도 보고 목차도 보고 어영부영 재미 붙여 그 책을 다 읽게 되었어. 자식에게 귀한 책을 읽히고 싶었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 모든 유언이 다 그래. 애누리가 없어. 아버지라면 성실과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초강수를 둘 수 있죠. 그런데 스승의 유언이라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가? 스승이 죽기 전에 가르치던 제자 3명에게 유언을 남겨. 나에게 낙타가 몇 마리 있는데 너희들에게 물려주마. 첫째 제자, 너는 수제자이니 1, 2를 가져라. 둘째는 열심히 했으니까 1, 3을 가져라. 막내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 1, 9를 가져라. 그런데 스승이 떠나고 보니 낙타가 17마리야. 아무리 해도 유언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17을 어떻게 나눠?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참견을 해. 이보시오. 내가 낙타 1마리를 줄 테니 거기 보태서 나눠보시오. 그랬더니 18마리가 돼서 첫째 제자는 절반이 9마리, 둘째 제자는 3분의 1인 6마리, 막내는 9분의 1인 2마리를 나눌 수 있었다네. 9마리, 6마리, 2마리, 셋이서 17마리를 공평히 나눠 가진 후 나머지 1마리는 행인이 다시 돌려받아 갔어. 어떤가? 1마리 허수를 넣어야 계산이 되는군요. 그렇지. 그게 수학의 신비고 유언의 신비라네. 그냥 가르쳐주면 안 풀어. 못 풀어. 나눌 수 없는 17마리를 준 후 나머지 1마리의 퍼즐은 남은 자들이 더해서 풀게 한 거지. 쉽게는 못 풀어.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다네. 스승은 수학이란 무엇인가를 유언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 수학은 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개념의 세계라네. 그러니 당신의 유언을 들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정직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할 작정이라고. 과연 이어령다웠다. 죽음 앞에서조차 쉬운 진실보다 수사학으로 가르치겠다니. 덮어놓고 무슨 말이든 듣고 싶었던 나는 찬물로 세수하듯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어떤 태도로 들으면 선생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에 가 닿을 수 있을까요? 하하. 배신할 것을 전제로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거야. 라스트 인터뷰는 유언의 기법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인터뷰가 되겠지.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말게나. 어쨌든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을 테니까 내 나름대로 진실을 다 얘기할 거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 이야기를 반대로 들어야 진실이 될 때도 있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때그때의 레토릭을 이해하게. 묻는 자로서 저는 어떤 질문을 경계해야 합니까? 내가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있네. 내 글을 읽고 강원도에서 벌을 치던 사람이 꿀 항아리를 가지고 찾아왔어. 내가 물었지. 왜 왔나? 저는 강원도에서 꿀벌을 기릅니다. 꿀벌을 기르다가 선생님 책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읽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꿀벌 기르고 꿀 따는 거 무슨 재미입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처럼 글을 쓰고 싶은 생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날 찾아와서 뭘 하려고?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보게. 다짜고짜 그러더군. 선생님,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큰 질문이로군요. 나는 이런 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빅 퀘스천이지. 문인에게 다짜고짜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문학을 못하네. 그런 추상적인 큰 질문은 무모해. 철학자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에게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어.
인터뷰할 때 저도 의도적으로 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큰 질문과 작은 질문이 어우러져야 리듬이 생기고 풍경이 살아나죠. 하지만 대체로 첫 질문은 작고 구체적으로 시작해서 클라이맥스 이후의 질문의 사이즈를 키우곤 해요. 함께 신뢰와 시야를 넓혀가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질문이 너무 커. 책 한 권으로도 담을 수 없는 큰 것을 내게 물어본다네. 평생 공부하고 써야 할 것을 나한테 물어본다고.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할 수 없이 그것을 작은 이야기로 쪼개서 알기 쉽게 이야기하지. 안타까운 것은 듣는 자들이 그 디테일은 다 빼버리고 결론만 떼어서 전해버린다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하나마나 한 일반론이 돼버려. 가령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자기 인생을 살라고 하더라. 뻔한 얘기가 넘치는 세상에 내가 일반론을 보탤 이유가 없네. 꿀벌 장수는 어떤 답을 듣고 갔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물었지. 당신이 가장 잘 아는 게 뭔가? 꿀벌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꿀벌을 잘 봐. 꿀벌처럼만 하면 좋은 문학이 돼.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랬지. 인간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네. 개미처럼 땅만 보고 달리는 부류. 거미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는 부류. 개미 부류는 땅만 보고 가면서 눈앞에 먹이를 주워 먹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야. 거미 부류는 허공에 거미줄을 치고 재수 없는 놈이 걸려들기를 기다리지.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대표적이야. 마지막이 꿀벌이네. 개미는 있는 것 먹고 거미는 얻어걸린 것 먹지만 꿀벌은 화분으로 꽃가루를 옮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꿀을 만들어. 개미와 거미는 있는 걸 게더링하지만 벌은 화분을 트랜스퍼하는 거야. 그게 창조야. 여기저기 비정형으로 날아다니며 매일매일 꿀을 따는 벌. 꿀벌의 문학에 메타포가 있어. 작가는 벌처럼 현실의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야. 발 뻗는 순간 그게 꽃가루인 줄 아는 게 꿀벌이고 곧 작가라네. 큰 질문을 경계하라 하셨으니 작은 질문을 드리지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지요? 그것도 유언의 형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도 나는 바울이 한 말을 제일 좋아했네. 나는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 진실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단지 지금뿐이 아니라네. 난 6살 때부터 죽음을 느꼈어. 밤에 잘 때 어머니 코에 손을 대보곤 했지. 숨을 쉬나 안 쉬나. 수십 년 동안 내가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그거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새삼스럽지 않아. 시에도 썼잖나. 6살 때 일이야. 애들은 개구리 잡으러 가고 참새 잡으러 가는데 나는 혼자서 대낮에 굴렁쇠를 굴리며 놀았다네. 보리밭 오솔길에서 굴렁쇠를 굴리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 6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느낀 거야. 그늘까지 다 사라진 정오였네. 한낮이 되면 그림자가 싹 사라지잖아. 왜 하필 정오였지요? 존재의 정상이잖아. 뭐든지 절정은 슬픈 거야. 프랑스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 분수는 하늘로 올라가 꿈틀거리다 정상에서 쏟아져 내린다. 상승이자 하락인 그 꼭지점. 그 절정이 정오였어. 정오가 그런 거야. 시인 이상의 날개에도 정오의 사이렌이 울려. 그 순간 주인공이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 잡구나라고 속삭이지. 정오가 지나면 모든 사물에 그림자가 생긴다네. 상승과 하락에 숨 막히는 리미트지. 나는 알았던 거야. 생의 절정이 죽음이라는 걸. 그게 대낮이라는 걸. 그 순간 나는 왜 한여름 대낮에 귀가 먹먹해지도록 울던 매미가 생각났을까? 숨통이 끊어질 것처럼 매미가 사정없이 악을 쓰듯 울어댈 때마다 나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아이일 때나 어른일 때나 정오는 너무 밝아서 어지러웠다. 어린 이어령은 그때 무엇을 본 걸까요? 대낮의 빛. 그걸 느끼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어린아이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네. 가장 순결한 영혼이 어린아이야. 프로이트도 어린아이 놀이에서 그 유명한 포르투다를 발견했잖아. 2살짜리 외손자가 실타래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를 다루는 심리 연습을 캐치한 거지. 털실이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가면 없네 했다가 당기면서 있네. 눈 가리면 엄마 없고
손 내리면 엄마 있고 까꿍 까르르 하는 거 알지? 엄마 없다 엄마 있네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네. 엄마 없다 엄마 있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말이 가슴에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엄마 있네에 확신이 없으면 인생의 바람 구멍이 뚫려버리죠. 가장 가까운 타자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영영 떠난 게 아니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그렇지. 그런데 아이 눈으로 보면 엄마는 밤낮 외출하잖아. 엄마가 없어지면 절망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또 엄마가 나타나면 기쁘고. 그런데 그 불안을 견디기 힘드니 털실 놀이로 해보는 거지. 실타래를 침대 밑으로 굴렸다가 다시 당겼다가 엄마 없다. 아니 엄마 있네. 엄마의 부재를 자기 통제 속에 두는 거야.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이는 애인이 언제 떠날지 몰라 늘 불안해해. 그래서 실련당하기 전에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 그게 일종의 포르투다라고 할 수 있네. 엄마가 없는 쪽에다 힘을 싣느냐 있는 쪽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해피엔딩으로 볼 수도 영원한 헤어짐으로도 볼 수도 있어. 있다 없다 깍꿍놀이가 결국 문학이고 종교야. 82년 전 굴렁쇠가 굴러가던 그때 당신의 죽음 의식이 싹 터서 평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선생의 말은 어린아이가 부르는 비장한 동요처럼 내 마음을 울렸다. 오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이어령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르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설명드립니다. 프로이트는 자기의 손주를 관찰하던 중 발견한 놀이에 포르트 마이너스 다라는 이름을 붙였다. 혼자서 실패를 만지작거리며 놀던 아이가 실패를 멀리 던지고는 포르트라고 외치고 다시 잡아당겨 손에 잡고는 다라고 외치는 놀이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트는 실패는 아이에게 엄마의 상징물이다라고 해석합니다. 포르트는 엄마가 없어졌다는 뜻이고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자기에게서 멀어지면 아이는 매우 슬픈 게 된다. 사실 아이에게 엄마가 사라지는 일은 슬프다고 표현할 정도의 감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이 걸린 지극히 근본적인 위협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다 하면서 엄마가 다시 돌아왔으니 이것도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살았다 그 이상의 감동과 안도감을 주는 일인죠. 포르투다는 공포를 미리 연습하여 그 순간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보호입니다. 아이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를 상실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놀이로 상징화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엄마가 없더라도 다시 끌어당기면 나타난다는 통제의 능력을 놀이로나마 갖고 있는 것에서 희열을 느낀다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프로이트의 손자는 실패를 던지면서 포르트라고 외치고 실패를 받으면서 다라고 외침으로써 어머니의 사라짐과 되돌아옴을 상징화했던 상황은 명백해 보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부재라는 외상적 경험이 불러일으킨 불안을 극복하고 그것을 상징화함으로써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패를 어머니로 대체함으로써 아이는 스스로 어머니의 현존과 부재를 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불안한 상황을 극복했다는 즐거운 환희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것이 프로이트의 결론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 몸 상태를 물었던가? 네. 나는 착한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신다지만 그 육지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의사에게 암 선고를 받은 후 나는 입으로 되뇌어 보았네. CANCER. 캔서는 라틴 말로 계란 뜻이야. 상상해보게. 이놈이 갯벌 구멍 속에 있다가 갑작스레 나와 집게발로 옆으로 간다네. 그리고 싹 숨어. 나는 묻지. 너 캔서야? 수전 손택은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암이라는 질병 그 자체보다 암에 대한 인간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썼지. 내 육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지금껏 나는 6살 때 내게 들어온 죽음 의식을 가지고 매일 하루치를 죽고 하루치를 살았다네. 그런데 지금은 나는 갯벌이 되고 암은 개가 돼서 내 몸에서 기어다니고 웅성거리고 있네. 내 몸속에서 집게 같은 게 움직이거든. 평생 죽음을 느끼고 살았지만
나도 별 수 없이 똑같은 사람일세. 철창 안에 있던 동물원 호랑이가 철창을 나와 나한테 덤벼들고 있어. 그는 잠시 나를 쓸쓸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나와 그 사이에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암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맹장,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갔어. 그게 또 전이가 돼서 두 번째 수술을 받을 때는 간 쪽으로 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시작은 복막암이었어. 복막에서 시작해서 장 전체를 습격한 거지. 그때 내가 수술하지 않겠다고 했지. 물론 방사능 치료도, 주치의도 내 생각과 같았어. 놀라운 의사였어. 전이가 됐다는 말은 앞으로 또 전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끝내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라네. 암과 싸우지 않고 같이 살려고. 고통을 겪는 것까지가 내 몫이 아니야. 관찰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지. 겪는 것도 비통한데 왜 고통을 관찰하려고 하십니까? 글을 쓰고 말을 한다는 게 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야. 마지막 희망이요. 그게 작가라네. 지난번에도 얘기했네만. 보통 사람은 죽음이 끝이지만 글 쓰는 사람은 다음이 있어. 죽음에 대해 쓰는 거지.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더 갈 수 있다네. 성경의 욥 이야기를 알고 있지. 재산도 잃고 자식도 죽고 자신도 고통스러운 피부병에 걸려 폐허 속에서 돌로 몸을 긁었다는 욥이요. 그래, 욥의 아내가 너무 기가 차서 욥에게 악담을 퍼붓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신이 너한테 준 게 뭐냐? 아무 죄도 없는 너에게 병을 주지 않았느냐? 그 신을 저주하고 죽어라. 견디다 못한 욥이 신을 향해 저주를 하는 거야. 그때 한 말이 뭔 줄 아나? 이 고통을 반석 위에 쓸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억울한 것을 바위 위에 새길 수 있다면 그게 욥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성경에 나오는 욥 이야기네. 저주조차도 쓴다면 그게 희망이군요. 쓸 수 있다면. 그렇네. 사람이 어떻게 끝나가는가를 보고 기록하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갈증을 채우는 일이야. 내가 파고자 하는 최후의 우물이지. 암이 내 몸으로 번져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죽음에 직면하기로 한 것은 희망의 찬 결정이란 말일세. 요즘엔 소크라테스 생각을 많이 한다네. 소크라테스가 말했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육체가 망가지면 영혼은 감옥에서 벗어난다고. 그런데 나는 그와는 반대로 파고들었어.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처럼 내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어. 선조가 안 계셨으면 내 몸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겠나? 그러니 오해해서는 안 되네. 내가 몸을 하찮게 여겨서 치료도 안 받고 죽음을 우습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지.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시간에 글 한 자라도 더 쓰고 죽자. 그것이 평생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고 외쳐왔던 내 삶의 최후 진술 아니겠는가. 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의연하된 말일세. 그러니까 글쓰기는 선생님의 종교였군요. 그런 셈이야. 내가 내 삶은 다 기프트라고 했었지. 내가 산 물건도 따져보면 다 글을 써서 산 거야. 내 물건 중에서 글과 관계없는 게 하나도 없어. 글 쓰는 걸 기프트로 받았고 그를 통해 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선물을 나는 받았네. 그 은총을 나는 끝까지 완수하려 하네. 죽음이라는 것이 벌인지 죄의 대가인지는 나는 몰라. 다만 은총을 받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글쓰기를 해야겠다고 이부자리를 털고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가 말끝을 흐리고 잠시 주저했다. 그런데요. 실토하지 않을 수 없군. 글이 안 써지는 거야. 내가 암에 걸리고 마지막이 되고 그러면 메멘토 모리를 감각화하는 기가 막힌 글이 나올 것이다. 절실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안 돼. 당황스럽더군. 그래서 기도했지. 오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끝없이 내 몸뚱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죽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신에게 빌어도 그런 용기는 안 주시더라고. 보들레르도 똑같은 말을 했어. 보들레르가 했던 기도가 그거라네. 오 주여, 내 몸뚱어리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왜 용기가 필요한 줄 아나? 인간은 차마 맨정신으로는 자기의 몸뚱이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야. 번갯불 같은 스승의 토로에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눈만 껌뻑였다.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해할 수 있나? 글이 안 써져. 읽을 수도 없고. 어떤 글을 써도 평범해. 중학교 학생 작문 같은 것밖에 못 써. 그게 죽음이야. 내 모든 지식, 모든 생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더군. 다 지워버렸어. 암세포는 내 몸의 지우개였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의 지우개였어. 지우개로 지워놓으면 내가 뭘 쓰나? 공백이야. 머릿속이 그저 대낮처럼 하얗지. 왜 영화 보다가 필름 끊어지면 하얗게 나오잖아. 너 암이야. 딱 필름 끊어지고는 스크린에 하얀 공백. 거기 무슨 이미지가 있어. 글이 안 써지니 말로 해야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녹음을 해봤어. 아침에 깨어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는 얘기야. 고통 속에서 절실하게 얘기했는데 대낮에 해 뜨고 보면 형편없는 거야. 유행가도 있잖아. 밤에 쓴 편지는 붙이지 말라고. 공허한 미소를 띠며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로 보는 마음에서 감동의 눈물이 나오네요. 본문에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 말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